자, 정념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념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잠깐만 보면요. 음, 천문지리에 능한 천재였고, 특징적인 면은 그 정념이 그 관직 생활할 때, 정념의 아버지가 정순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을사사화를 일으킨 가해자 쪽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주도하고 인종이 죽고 난 다음에 명종이 됐을 때 명종 측에서 인조를 따르던 많은 신하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했는데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정념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정념은 아들이면서도 그런 아버지의 행동을 옳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하지 않고 조용하게 지냈죠. 자, 그 정념이 지은 시입니다. 시는 제목은 주과 저자도 향 봉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배가 과 지나갑니다. 어디를? 저자도를. 저자도는 한강에 있던 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 강남에 아파트 지을 때 이 섬에 모래를 다 파 쓰는 바람에 조그만 섬이 없어졌습니다. 저자도를 지나 봉은사를 향하며입니다. 자, 봉은사는 1794년에 신라시대 때 지어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절입니다. 자, 배가 저자도를 지나 봉은사를 향하며 자, 첫 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어, 그 허균이 이 시 제목 밑에다가 비를 달아놨습니다. 자, 비는 시 전체에 대한 평가라고 했죠. 비를 달아놨는데 그 사람됨이 정념의 사람됨이 기하니 시도 맑고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람됨이 기하니 시도 맑고 뛰어나다. 기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신선도에도 일가견이 있다는 점을 아마 기하다고 한 것 같아요. 청원을 제가 맑고 뛰어나다라고 했는데 멀다 원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 경지가 멀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도 맑고 멀다보다는 제가 뛰어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구절 고연, 횡, 고도 외로울 고, 안개연 외로운 안개는 횡, 가로 지릅니다. 고도, 옛고, 나루터, 나루도 외로운 안개가 옛 나루를 가로지르고 어, 여기서 이 한 구절에서 주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외로운 안개죠. 안개가 주어죠. 보통 주어는 사람이 주어일 경우가 많은데 사물을 주어로 삼았다는 것은 사물을 의인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시에서는 이 의인화를 적절히 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사물과 공감하는 느낌을 주는 거죠. 사람만 어디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안개도 어디를 가로막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외로운 안개는 옛 나루를 횡 동사로 가로지르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한일 하요산 차갑다 한해일입니다. 한일 한일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한일이라고 했을까? 왜 태양을 수식하면서 차가운 한자를 썼을까? 제가 시인들이 한일을 어떤 경우에 썼을지 한번 좀 찾아봤더니 자주 쓰이는 게 해질 무렵, 해질 무렵에 한일이라는 거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날씨 차가운데 떠 있는 해, 한일이라는 거 많이 씁니다. 여기서
또 그래서 두 가지 다 뉘앙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날이 차가운 것 같아요. 날이 차갑고 그리고 이 일이 하요 산이죠. 멀다요 산이니까 저 멀리 있는 산에 차가운 태양이 내려앉고 있죠. 해가 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해는 멀리 산에 내려앉네. 해가 지고 있네. 일도 귀래만 하나일 노도 하나의 노는 보통 사람들은 배 한 척 하면 일주라고 할 텐데 이 사람은 일도 이렇게 노를 가지고 배를 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노는 돌아오는 것이 자 귀래 돌아올 귀 올래 귀래 돌아오는 것이 늦는데 하나의 노는 돌아오는 것이 늦는데 지금 배 타고 봉은사로 가는 길이 더디고 더디다 이 말이겠습니다. 초제 묘애간 초제 초제가 도대체 뭘까? 음, 초제 초제가 이게 음차한 글자거든요. 불을 쳐 끌제인데 부르다 끌다라는 뜻은 의미가 없고 이거는 그 음을 가져온 겁니다. 어, 그래서 그 인도에서 사원 절을 가리키는 말 중에 짜뚜르디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짜뚜르디사 뜻으로 풀이하면 사방이라는 뜻입니다. 사방에서 모인다는 뜻으로 짜뚜르디사라고 하고 사방에 모이는 모든 수행자들이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공간 짜뚜르디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도에서 중국어로 이제 이 언어가 수입되면서 어떻게 표기했냐면 초투제사 이렇게 표기했어요. 음차로 초투제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새도 우리 말줄여 쓰잖아요. 이 중에서 초제만 가져와가지고 초제해서 절이라는 뜻으로 쓰는 겁니다. 초제, 절은 아득히, 아지랑이 사이간, 아지랑이 사이에, 절은 아득히, 아지랑이 사이에. 앞서 안개가 옛 나루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옛 나루라고 했으니까 아마 한강에 있던 그 나루는 그냥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나루라기보다 오래전에 삼국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나루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옛 나루라고 했던 것 같고요. 이미 앞서서 안개가 가로지르고 있다고 했는데 뒷구절에서 다시 아지랑이 사이에 아련하게 내가 가야 할 봉은사가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시 제목은 배가 저자도를 지나 봉은사를 향하며고요. 첫 번째 구절. 외로운 안개 옛 나루 가로지르고 차가운 해는 멀리 산에 내려왔네. 하나의 노는 돌아오는 것이 늦는데 절은 아득히 아지랑이 사이에 있네. 나루에서 배를 타고 저자도 지나서 봉은사로 가면서 안개 낀 시야 속에서 멀리 보이는 나의 목적지 봉은사를 보면서 그 광경을 묘사한 시다. 그렇죠? 느낌이 어떻습니까? 딱 인스타그램 각 안 나옵니까? 사진 딱 찍어서 각 나올 것 같은데 아주 조용하고 평안하고 아련하고 이런 이미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외로운 안개는 옛 나루를 가로지르고 차가운 해는 멀리 산에 내려왔네. 자, 이 구절은 저물어 가는 한강의 쓸쓸하면서도 고요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나타냅니다. 자, 이 시에 대해서 허균은 그 사람됨이 기이하니 시도 맑고 뛰어나다라는 비평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정념의 비범한 기질이 시 구절 속에 스며들어서 새 속의 탁함을 씻어낸 듯 맑고 아득한 경지를 성취했음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하나의 노는 돌아오는 것이 늦는데 절은 아득히 아지랑이 사이에 있네는 목적지인 봉은사를 향해 천천히 나아가는 화자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느릿하게 노를 저어 나아가는 행위는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호흡을 유지하는 평정의 미학입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어, 자본주의 세상이고 여기서는 그 돈과 이익 이런 것에 따라서 빨리 움직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TV,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뉴스 뭐 이 모든 것들이 그 관통하고 있는 거는 자본주의적 논리가 많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논리는 자본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많이 빨리 가는 거죠.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장점만 봐야 되겠죠. 그 빠른 발전 속도 그리고 풍요함, 풍요로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점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 나 자신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나는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현란한 광고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내 할 일 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덜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재밌는 거 막 본다고 내 할 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전부 다 자본주의의 아주 좋은 점들을 어떤 특징들에 내가 빨려가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항상 자기 호흡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 호흡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될 건 뭔가? 요것도 우선하고 난 다음에 쉴 때, 여유 있을 때, 그때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서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뭐, 자본주의 한 빠져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부친의 권력을 뒤로하고, 아버지 전순붕의 권력을 뒤로하고, 안개 낀 나루토와 아득한 저를 찾아가는 정념의 발걸음은 진정한 행복이 화려한 궁궐이 아닌 고요한 한거, 조용하게 머무는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깊은 지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득한 풍경을 관조하며 얻는 마음의 평온은 현재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지적의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는 윤결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자, 윤결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붓과 피, 본관이 남원이고요. 자가 장원이고 호가 취보입니다. 타고난 시무 능력으로 명성이 높았던 사람인데 20살에 진사시 합격하고 26살에 식년문과 을과에 급제했습니다. 어, 을과는 보통 정도 수준입니다. 과거 시험을 치면 보통 33명을 뽑거든요. 33명 뽑는데 그걸 갑과, 을과, 병과 이렇게 나눕니다. 갑과는 3등까지, 1등에서 3등. 그다음에 을과는 7명 뽑습니다. 7명 뽑고 나머지 23명이 병과입니다. 그래서 갑과의 1등, 그러니까 총 시험에서 1등한 사람은 우리가 보통 장원이라고 하죠. 장원 급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새 공무원 시험 치면 9급 시험 따로 있고 7급 시험 따로 있고 행시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옛날에는 과거 시험이 이게 국가 공무원 시험이니까 이걸 딱 쳐서 장원 급제한 사람은 지금으로 따지면 6급 공무원 바로 되고 2등, 3등은 7급, 그다음에 을과 사람들은 8급 공무원, 그다음에 병과 사람들은 9급 공무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원 급제했다는 말은 고위 공무원으로 가는 길에 발을 디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엘리트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을과였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운이 좋게
사가독서라는 유급 월급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그런 휴가를 얻는 영예를 갖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제주도에 표류했던 그, 뭐, 그 박손이라는 사람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표류해가지고 일본에 갔다 왔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말을 재밌게 막 듣고 난 다음에 들어서 그걸 이제 유구풍속기라는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 양반들이 항상 경전을 많이 보지만 이 사람은 경전 이외에도 이렇게 풍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당시에는 잘 없던 이런 책을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홍문관 수찬을 임명받았습니다. 홍문관은 아주 좋은 그 공직입니다. 공직 중에서도 옛날 사람들이 좀 그 청요직, 깨끗하고 요직이다라고 불렸던 데가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이 세 곳이거든요. 왕의 자문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담당하고 왕의 자문을 담당하고 하니까 상당히 요직인데 이 홍문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을사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을사사화는 그 중종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이 인종이었거든요. 인조였거든요. 인조였는데 인조가 아, 안타깝게도 얼마 1년 재위하고 7달인가 8달인가 있다가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 중종이 살아 있을 때 후계자로 그 인조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명종이 되는 명종하고 이 둘이가 이제 있었는데 그 인조의 배후에 그 뭐, 외삼촌 유님이 있었고 그다음에 명종의 배후에 외삼촌 윤원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척이죠. 외척들이 있었는데 딱 죽고 난 다음에 그 이 둘 중에 서열이 빠른 인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됐어야 돼. 왕위 싸움이 이제 결정했으니까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때 인조가 금방 죽어버리니까 명종이 딱 다시 왕이 되면서 기존에 인조를 밀고 있던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을사사화거든요. 이 을사사화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유배가고 죽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명세라는 이 사람이 그 시정기라는 역사를 작성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강직한 사람이라서 그때 이 을사사화를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공정하게 이거는 어, 그 잘못된 정치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을사사화에 찬성했던 사람 명단도 쓰고 을사사화에 피해를 받은 사람 명단도 쓰고 이렇게 기록을 다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 양명사가 그걸 썼다가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윤원영 세력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그 사사되거든요. 사사되는데 뭐 죽으면서도 안명세는 굳건하게 난 할 일 했다 이렇게 죽었는데 이제 이 사건이 주위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당시의 정치 현실을 딱 보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권력자의 나쁜 점을 그대로 썼다가 죽임을 당했어. 그럼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발음만 하면 죽는 분위기라는 게 이제 쫙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결이 그런 상황에서 홍문관에 있으면서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고 지인들과 술 마시면서 그때 안명세가 사사된 거는 그냥 잘못된 일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윤결을 미워하던 사람이 그
말했다는 것을 권력자한테 일러 바치면서 윤결이 거기에 그 현재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고 대역죄인이 되어버리거든. 지금 같아서는 뭐 권력 비판한다고 별일 없는데 우리 민주주의 사회니까 당시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음, 국문을 받던 중에 옥사를 당합니다. 나이 31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되죠. 마음껏 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적어 놓았던 유구풍속기는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자, 윤결의 생애를 잠깐 봤고요. 자, 이런 생애를 가진 윤결이 지은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차, 충주, 망경루 운입니다. 충주에 있는 망경루 시의 운자의 차온하다. 아마도 윤결이 어느 날 충주에 있는 망경루에 갔다가 거기에 걸려있는 시를 보고 그 운자에 맞춰서 시를 지은 거겠죠? 자, 첫 번째 구절입니다. 원객 사귀절 멀다원 손님 나그네게 멀리서 온 손님 멀리서 온 나그네 사귀절 사귀 생각하다 그리워하다 돌아갈기 사귀라고 하면 돌아갈 것을 생각하다 돌아갈 것을 그리워하다인데 보통은 열의아홉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귀라고 합니다. 절자는 끊을 절자, 간절할 절자. 여기서는 끊다보다는 간절하다가 맞겠죠. 먼 데서 온 손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해서 등루, 북만경. 오르다 등 누각이 올라서 왜 누각이 오를까요? 멀리 보고 싶으면 조망이 좋은 곳에 가야 되죠. 보통 누각이 조망 좋은 곳에 있으니까 누각이 올랐습니다. 북망경, 북쪽으로 바라봅니다. 서울을. 이렇게 보면, 윤결이, 고향이 서울 쪽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누각이 올라 북쪽으로 서울을 바라보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지금 제가 윤결의 완전한 고향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걸 고향으로 본다면 서울이 고향인 거고 보통 임금에 대한 그리움도 표현을 하거든요. 임금에 대한 그리움도. 그러면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서울을 지정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환동 강상안 환동 도리어 같을 동 도리어 똑같네 강상안 강강 윗상 기러기안 강 위에 기러기와 똑같네 도리어 똑같네 강 위에 기러기와 어, 강 위에 기러기와 도리어 뭐가 똑같다는 거지? 다음 구절입니다. 추진 갱 남정 가을추 달진 가을 다하면 다시 남쪽남 가다정 가을 다하면 다시 남쪽으로 가니 자 기러기가 가을까지는 여기 있다가 겨울에 추우니까 남쪽으로 갑니다. 기러기가 남쪽으로 뭐 겨울 되면 갔다가 봄 되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고 이것처럼
나도 때가 되면 남쪽으로 갔다가 또 때가 되면 위로 가고.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는 공직자니까. 가라는 대로 가야 되니까. 공직자니까 이리저리 공직의 부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렇게 쓰고 있고. 그런 나의 공직자의 처지가 기러기의 처지와 비슷하구나,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 데서 온 손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리움 간절해서 누가 겨울나 북쪽으로 서울을 바라보네. 타지에 머무는 나그네의 애틋한 심경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있고요. 도리어 똑같네. 강위의 기러기도 가을 다하면 다시 남쪽으로 가니. 이 구절은 화자의 고독을 대자연의 섭리에 빗대어 형상화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지나면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떠나야만 하는 기러기의 처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지를 떠돌며 고향을 그리워해야 하는 윤결 자신의 처지와 공명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볼 시는 간극성의 시입니다. 작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왕을 매혹시킨 천재, 당쟁의 폭풍 속을 걷다. 대나무가 취하는 날 천재가 태어나다. 간극성의 그 인생 전반기 호가 취죽이었습니다. 취죽. 아, 그 대나무 기르는 사람들, 아직 담양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한다고 소문으로 들었는데 대나무를 옮겨 심기가 좀 힘들답니다. 아, 옮겨 심으면 살릴 수 있는 그게 좀 확률 적은데 전통적으로 5월 13일, 음력 5월 13일 이날이 죽취일이랍니다. 대나무가 좀 취기가 있는 날, 대나무가 정신이 좀 몽롱한 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취일 날은 대나무를 옮겨 심으면 대나무가 좀 몽롱한 상태라서 막 화 안 내고 바로 심겨져서 옮겨 심기가 좋다. 뭐 그런 민간 전설이 있는데 이 간극성이 5월 13일 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자기 호를 취죽이라고 지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살에 생원 진사실에 합격하고 27살에 문과 병과로 급제합니다. 그리고 30살에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문과 중시에서 의과로 급제를 합니다. 홍문관에서 시작해서 사원부 사관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청요직이라고 하는 관료 중에서도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일화가 하나 있는데 사가독서 기간에 명종이 사가독사하는 사람들 술 한잔 하라고 술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주신 술이니까 기쁘게 마셨습니다. 마시고 막 취해가 있는데 갑자기 그 임금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 시를 한 수, 술을 내려준 그 값이겠죠. 시를 한 수씩 지어가지고 올리라는 임금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술도 덜 깼는데, 술 먹고 취해가지고 술도 덜 깼는데, 아이고, 임금님께서 시 지으라니 시를 지어야지. 이러면서 시를 막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딱 올렸는데, 명종이 그 시를 받아보고, 너무 괜찮다. 감동 먹는 거라.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그렇게 취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짓나? 이러면서 감동해가지고, 이 시를 지은 강극성에게 말 한 필을 내렸다. 이렇게 합니다. 말 한 필,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포르쉐급 되겠죠. 지금도 말은 몇 억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일화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왕한테 총애를 받고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그 사람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가까이 지내던 이량이라는 권신, 권력을 가진 신하와 잘 지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제거당합니다. 제거당하면서 자기도 같이 일파로 몰려가지고 더 이상 관직 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잘 나갔던 시기가 끝나고 37살 때부터 파직당해서 10년간 벼슬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고통의 기간 중에서 자기가 호를 바꿉니다. 호를 어떻게 바꾸냐면 보만당이라고 바꿉니다. 지키다 보, 늦을만 집당자. 늙음악을 지키는, 늙음악을 잘 보존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를 짓고 겸손하게 생활합니다. 이 시절에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있던 시절에 지은 시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시조를 남겼습니다. 하사받은 말로 밭이 나가라 볼까. 무거운 나라 은혜 아직 갚지 못했는데 꿈속에 지는 달에 홀로 임금 뵙네. 가까이서 왕을 모시면서 청해받았던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국가를 위해서 좀 더 좋은 일 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네 이런 마음을 시조에 담아서 시조를 짓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48살 돼서 다시 복직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좀 늦었죠. 그래서 음, 중요한 직책도 맡지 못하고 변두리 직책을 하던 중에 50세, 50세의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 주인공의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정 조기 우음입니다. 호수호 정자정, 호수 정자에서 조기, 아침조 일어나기, 아침에 일어나 우영우 읊은 우연히 읊다. 호수 정자에서 아침에 일어나 우연히 읊다. 아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다가 호수 정자에서 본 그 모습을 시로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구절. 강일, 만, 미생, 강강, 해일, 강의 해, 강의 해는 만, 늦을만, 늦도록, 안일미, 날 생자인데, 해가 주인공이니까 해가 뜨다, 뜰 생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직 뜨지 않고, 강의 해는 늦도록, 아직 뜨지 않고, 아침이 되었는데 왜 해가 뜨지 않았지? 두 번째 구절 봅시다. 창망, 심리무, 푸를 창, 아득할 망, 창망인데요. 이 단어는 넓고 멀어서 아득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넓고 멀어서 아득하다. 창망, 넓고 아득한 심리무, 열십 거리 다니리 안개무. 넓고 아득한 심리에 펼쳐진 안개. 자, 두 번째 구절 보니까 왜 첫 번째 구절 썼는지 알겠죠? 물안개가 자욱하게 심리에 걸쳐가지고 자욱하게 껴있기 때문에 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아침 해가. 그걸 지금 강일 만미생이라고 표현한 거죠. 세 번째 구절입니다. 단문, 윤호성, 다만단, 들을 문, 다만 들리는 건 윤호성, 부드러울 유, 배 젓는 기구 노, 소리성, 부드러운 노 젓는 소리. 다만 들리는 건 부드러운 노 젓는 소리. 마지막 구절. 불견, 주행처. 안이불,
볼견, 불견, 볼 수 없네, 보이지 않네, 볼 수 없네, 보이지 않네, 주행처, 배주, 갈행, 곳, 장소처, 보이지 않네, 배가 가는 곳은.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단문, 윤호선, 불견, 주행처. 자, 1, 2구에서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해도 안 보인다 그랬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래도 도시에 사니까 이런 걸 볼 기회가 잘 없다 그렇죠? 잘 없는데 가끔 가다가 뭐 날 안 좋을 때 운전하거나 하다 보면 강가에 이렇게 진짜 2, 3m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게 낄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럴 상황에 지금 이 시를 지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수 정자에서 강이라고 나와봤는데 강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물안개만 쫙 껴가지고 2, 3m 앞도 안 보이고. 그런데 이 아침에 조용한데 2, 3m 앞도 안 보이는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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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젓는 소리만 들려. 근데 그 배가 멀리 있기 때문에 배는 안 보여. 노젓는 소리만 들려.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시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 허균은 제법 미묘한 경지를 만들어냈다. 제법 미묘한 경지로 나아갔다. 이렇게 비평을 남겼습니다. 자, 강의 해는 늦도록 뜨지 않고 넓고 아득한 심리의 안개. 이 구절은 해조차 뜨지 않은 이른 아침, 세상을 가득 메운 짙은 안개를 묘사합니다. 다만 부드러운 노젓는 소리만 들리고 보이지 않네 배가 가는 곳은. 이 구절은 시각적 정보가 차단된 그런 상태에서 청각에 집중하는 고도의 예술적 경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개에 가로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을 그려냈다가 그 다음에는 바로 노젓는 소리로 이미지를 바꾸면서 시각에서 청각으로 이미지를 전환시켰다는 건데 이미지를 여러 가지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시에서는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잘 지어진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법 미묘한 경지를 만들었다고 허균이 비판한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소리로 잡아낸 감극성의 섬세한 통찰력을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우리 인생과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안개 속에 배가 가려져 있습니다.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박명수가 그랬나? 누구 보고 눈 감아봐.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미래야. 이러면서 우리 미래가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마음을 놓거나 뭐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지금 이 순간 오늘 이렇게 꾸준히 해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배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노젓는 소리에 집중한다는 것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도 나의 할 일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작가는 양사원입니다. 양사원 어디서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몇만 높다 하더라. 아,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시조인데 그때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양사원이죠. 자, 양사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풍운의 두루마리 바위에 새긴 이름 하늘로 날아간부 천재 예술가이자 40년 무소유의 청백리 공내 양사원의 일대기
출생부터 어, 도대체 어떻게 태어나야 기이하다고 할까? 아무튼 어, 애가 태어났는데 뭔가 성스러웠다고 합니다. 어,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음. 그래서 기이한 기운과 함께 태어나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 같지 않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형제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가 전부 다 뛰어나서 삼걸이라 세 명의 영웅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24살 때 단사부란 글을 지은 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 뛰어나서 한양에까지 글이 알려질 정도로 유명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진사시험 합격하기 전에도 이미 이름이 서울 쪽에 알려졌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관직 생활 시작한 다음에 8곳에서 수령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8곳에서 40년 동안 했는데 40년 동안 한 번의 비리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칭송했다라고 합니다. 일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뇌물을 줬겠죠. 뇌물을 주면서 뭐 청탁할 일이 있어서 왔겠죠. 청탁하면서 뇌물을 주니까 내가 사지금의 후손인데 어떻게 선조를 욕되게 하겠습니까?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갖고 가십시오. 이렇게 했다. 사지금은 뭐냐면 넉사자, 알지자, 쇠금자. 이건 금은 금전, 돈이란 말이겠죠. 내 곳이 아는 금. 당신이 지금 아무도 모르겠죠.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고 이렇게 뇌물을 주지만 옛날에 우리 선조 중에 양사은의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 중에 양진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청탁을 받으면 이렇게 하면서 물리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한테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고 주지만 내가 알고 이 뇌물 받은 걸 내가 알고 당신이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결국은 다 알려지니까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양사은의 조상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예. 그거를 양사은도 항상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후회인데 내가 어떻게 뇌물 받겠습니까? 이러면서 청탁을 안 받았다는 거죠. 회양 부사 시절에 금강산을 자주 유람했는데 그래서 금강산의 봄 이름인 복례를 자기 호로 쓸 정도로 어, 금강산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금강산 만폭동에다가 복례 풍악 원화동천이라는 글씨를 양사원이 새겼다고 합니다. 초서로 새겼는데 뭐 복례나 풍악이나 다 금강산의 다른 이름이죠. 음. 복례는 봄의 금강산 모습이고 풍악은 가을의 금강산 모습입니다. 봄의 금강산, 가을의 금강산, 원화. 원은 으뜸 원, 화는 변화하다. 동천은 하늘나라의 동네, 신선의 동네를 동천이라고 합니다. 복례와 풍악의 변화는 으뜸되는 조화로움이고 마치 이곳은 신선의 세계와 같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례풍악 원화동천이라는 초서를 만폭동 바위에 새겨서 아직도 남아있다는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만한 그런 자료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가져왔습니다. 양사은이 붓글씨 잘 쓴다고 소문이 자자했는데 안평대군, 김구, 한석봉에 이어서 양사은의 초서는 정말 당대 최고였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이 그 남사고라는 사람에게 역수를 배웠는데 그러니까 역수를 배우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능력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료 생활하면서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리 식량을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말먹이를 할 수 있는 호수를 파고 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난이 일어나서 다른 주변 고을들은 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저점했는데 그 사람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넘어갔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양상하는 신이 내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0년 동안 헌신하면서 뇌물 한 번 안 받고 그래 청렴하게 살았는데 자기가 다스리던 고을에 이성계 증조부의 묘가 있었는데 거기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관리자 책임을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유배를 가게 되고요. 예, 유배 갔다가 오던 길에 유배를 마치고 오던 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죠. 어, 진짜 공직에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자기 탓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그런 일 때문에 유배 갔다가 사망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좀 신화 같은 일이 하나 있는 게 이 사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양사원 집에 회오리가 불어서 양사원이 써놓았던 날비자 병풍이 휩쓸려가지고 날아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자, 이 양사원이 지은 시를 한번 볼게요. 자, 추사입니다. 가을추, 사, 생각사, 그리워할 사. 저는 생각보다는 그리움으로 번역을 했고요. 가을의 그리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추사, 가을의 그리움. 첫 번째 구절. 고연, 생광야. 외로울 고, 연기연. 외로운 연기, 생겨납니다. 빌광, 들야. 외로운 연기, 빈 들에서 생겨나고. 여기서 외로운 연기는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음, 뭐두 가지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들에 인가가 몇 개 있는데 그 인가에서 밥 짓는 연기, 불 때는 연기, 또는 빈들에 뭐 예를 들어 농사 지을 때 잡초 같은 거 태우잖아요. 그 연기,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로운 연기, 빈들에서 생겨나고 잔일, 하평무, 남을 잔 해일, 남은 해는 자, 이것도 저물역 해를 일몰의 해를 잔일이라고 표현했고요. 하 아래 하자도 동사로 뭐 내려앉다, 해가 지다 이렇게 번역 가능하겠습니다. 평무, 평야 평, 거칠무. 남은 해는 평무, 거친 평야에 하, 내려앉네, 지네. 남은 해는 거친 평야에 지네. 위문, 남무한. 하다 위, 물을 문. 자, 물을 문자만 해도 묻다라는 뜻인데 앞에 위자 붙이면 묻는 행위를 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묻는 행위를 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 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뜻으로 위가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어보자. 남내안 남쪽 남 올래 기러기안 남쪽으로 오는 기러기에게 물어보자. 남쪽으로 오는 기러기에게 가서 기아무 집가 글서 집가 글서 해서 가서는 단어인데요. 집에서 나한테 보내는 편지 또는 내가 집으로 보내는 편지 이걸 가서라고 합니다. 가서 집에서 온 편지 기아무 붙일기 나아 그다음에 없을 무자인데 없을 무자가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쓰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뜻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집에서 온, 집에서 온 편지, 집에서 나에게 보낸 편지, 있는지 없는지. 전통적으로 기러기가 소식을 전해준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러기한테 집에서 온 편지가 있는지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이 그립다. 가족의 소식이 궁금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추사, 가을의 그리움입니다. 외로운 연기 빈 들에서 생겨나고 남은 해는 거친 평야에 지내. 물어보자 남쪽으로 오는 기러기에게 집에서 온 편지 나에게 붙였는지 아닌지. 자, 외로운 연기 빈 들에서 생겨나고 남은 해는 거친 평야에 지내. 이 구절은 가을날 해 저무는 황량한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것이고요. 물어보자 남쪽으로 오는 기러기에게 집에서 온 편지 나에게 붙였는지 아닌지. 자, 이건요. 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것을 어, 소식을 전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러기에게 물어보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40년 관직 생활 동안 고을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가족과는 떨어져 지내야 했던 혹은 말년의 억울한 유배 생활 중에 느꼈을 사무친 그리움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작가는 이후백입니다. 이후백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후백의 호가 푸를 청자 연꽃연자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이후백이라고 불립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입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집에서 자라는데 상중에 어떤 어른이 아유, 단술이라도 좀 먹어라 이렇게 애한테 줬는데 애가 이게 아무리 단술이지만 단술도 술자 들어가니까 상주가 술을 마셔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애가 안 마셨답니다. 10살도 안 된 애가. 어, 식은이 있죠. 거기다가 10살 때쯤에 이제 상 다 치르고 해서 아마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좀 늦게 시작했는데 부모님이 없으니까 일찍 시작 못했다 맞죠? 시작했는데 자기 위로 14명 학동들이 있었는데 다 형들이고 근데 제일 말석에 있으면서 앞에 형들 수업하는 걸 듣습니다. 들으면서 앞에 형들은 못 외우는데 지가 들으면서 다 외워. 그걸 보고 서당이 그 분장님이 도대체 옛날에도 이런 천재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평가했답니다. 천재가 많았다고 하지만 이런 천재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살 때 향시의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지은 소상팔경이라는 가사가 너무 뛰어나서 또 한양에까지 퍼질 정도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까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그땐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심요살이 3년간 심요살이를 했었고요. 그리고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도 보통 뭐 대부분 다 안 그럽니다만은 진짜 임금을 내 임금으로 사랑하는 신하들 중에는 그 자기 상처럼 하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이유백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옛날의 효자라도 이렇게 했을까 싶다 이런 평가를 유이춘, 이몽룡 이런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당대의 최고 권력자 이기 밑에서 배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기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스승과 제자 사이니까 가까이서 보잖아. 가까이서 보는데 이 사람이 그 이유백이 볼 때 작은 일도 자꾸 비밀로 하고 뭔가 잘 드러내질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건 군자의 마음 씀씀이가 아니다. 군자라는 사람은 다들 이제 오픈해놓고 공정하게 이제 광명정대하게 하는 게 군자인데 이 사람은 뭔가를 비밀스럽게 일을 처리하니까 배울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나왔다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을사사화 직후에 그 명종, 뭐 윤원영 이런 세력에 붙어가지고 힘을 갖고 있던 권신들이 음, 뭐 사냥을 핑계로 찾아와가지고 이후백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후백이 당파를 짓기 싫어가지고 있던 집에서 물러나가지고 사람들하고 안 만나고 이렇게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자, 어릴 때 상을 많이 당해서 관직에 늦게 시작했습니다. 35살 때 이제 정식으로 관료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어릴 때부터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 요직을 거치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을사사화가 일어난 지 한참 뒤에 을사사화가 잘못된 정치 행위였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을사사화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이제 신원하는 그런 글을 짓게 됐는데 어, 이 글을 아주 잘 지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시간이 다 됐네. 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